왜 그런 우파적 주장을 하지? 라고 저를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지금 몰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파 아니냐? 이 기본소득 뭐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 개인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개별성, 뭐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리고 또 현금 지급의 원칙,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 안심소득,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비교 우위에 있다. 이제 개념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보드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한 4개 정도 하면 아마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4개 다 하실 건가요? 예, 뭐 보시면 금방 합니다. 네네. 이게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그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 지사님 설명한 거나 우리 이현재 대표님 설명한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두 번째는 이 표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연두색 부분이 그 저소득층이 번 돈, 노력해서 번 돈 내지는 정부에서 보조한 돈까지를 합한 거라면 그 위에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차등 지원이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게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못 버는 분들일수록 지원이 많이 가는 설계가 됐다는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원 방식을 차등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맨 위에 1,500만 원을 번 가구의 경우에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부족한 4,500만 원을 반으로 나눈 2,250만 원을 지원을 하면 번 돈과 지원받은 액수를 합하면 3,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맨 밑에 4,500만 원을 번 가구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 6천만 원에서 부족하니까 그 절반 750만 원을 보태주면 합계 5,250만 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지는 핵심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고 기준소득을 넘게 버는 가구는 지원이 없다. 이게 가장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요거 한 장을 더 설명을 드리면 개념이 정확해질 거예요. 현행 제도에 의해서 지금 2020년에 최저임금 전액을 8,590원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에 1년 동안 번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보태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2,300만 원이 좀 넘는데 연소득이 안심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이분에게 안심소득으로 1,900만 원이 보조가 돼서 4천만 원이 넘는 가처분 소득이 생긴다는 거고요. 참고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릴 때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아도 이 안심소득 제도가 훨씬 더 처분 가능 소득을 많이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념은 설명이 겨우 된 겁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이게 전체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건지 요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근데 지금 뭐 저런 새로운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있는 돈을 쓰는 거라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요. 이미 있는 돈을 쓴다면.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면,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되고요. 증세를 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과 혜택 받는 사람들이 다르면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내도 자기한테 혜택이 없는데요. 저거는 예를 들면 있는 재원을 쓸 때는 유용해요. 그런데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면 사실은 재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게 매우 정의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저항. 조금만.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증세가 어렵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일단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받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고 봐요. 아까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복지 얘기를 안 하고 경제 얘기를 하느냐. 사실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죠.
근데 이 예를 들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때는 그 혜택 자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줘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죠. 경제 성장의 과실을 그들이 더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서 나도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의 혜택을 내가 더 많이 얻는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줄어들겠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있는 돈을 쓴다고 계산하면 안 되고 없는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느냐. 어디에 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돈을 만들 것이냐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 효과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간단히 하고 나서 교수님 그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돈 내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중간소득 이상의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논리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돈 내는 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좀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도 전 들어요. 설계하신 거 보면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받기 위해서 나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그거를 논고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그 정도 가지고 조세 저항이 줄어들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소비는 경제 성장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소비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아니 기본소득 주면 누가 일하겠어? 라는 이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현재 화폐 가치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월 50만 원 정도. 월 5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최대로. 지금 그러면 예산이 잠깐만요. 200조가 더 들어가서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300조. 그러니까 계셔보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얘기를 끝까지 듣고. 네. 그게 이제 최종 목표. 예를 들어 한 15년, 20년쯤 후에 일단은 연간 100만 원, 연간 200만 원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 정도를 증세해야 된다면 200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 맞추려면 200조 정도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월 50만 원 정도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한 10년, 20년쯤 후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최대치로 50만 원 받고 일하는 명목입니까? 잠깐만요. 실질입니까? 그게 굉장히 현재 다르겠습니다. 상태 실질적으로죠.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면 상태. 굉장한 돈이죠. 굉장한 돈이죠. 네,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 정도 되면 다른 복지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미. 자꾸 이렇게 얘기 마저 제가 하시죠. 제일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있는 겁니다.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최대가 그렇다고요. 1년에 우리는 저는 한 5년 내로는 1년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를 목표해야 된다. 1년에. 그 정도를 해야 되고요. 최대로 해도 월 30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50만 원 받고 일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은 일정 소득이 넘으면 탈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안 해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제도의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일정 소액의 소득을 인정해 주면요. 지금은 노동이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최저한의 30, 50만 원 정도가 돼서 가구원 4명당 한 120만 원 정도가 생기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일자리, 생산성은 낮지만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만족도 높은 직업, 예를 든다면 예술 일자리, 문화 일자리, 귀농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생겨납니다. 일자리 문제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아서 그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목표를 작게 잡아 시작하자고 했더니 에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단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황당하다고 하셨는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 액수를 계산해 보면
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아까 그 예, 단기적으로 50만 원. 말씀하신 예, 거를 예. 환산하면 그 정도 가지고 소득 보존 효과나 빈부격차 해소나 뭔가 이 목표로 하는 경제 진작 효과나 이런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중기를 지나서 장기 목표라고 말씀하신 그 액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500조 정도 좀 넘는데 네. 그중에 다른 거 다 안 하고 복지 예산만 써도 아마 거의 거기에 도달하는 300조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의식해서 하셔서 그러시는지 이거를 뭐 10년, 15년 장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점을 좀 피해가는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성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연간 한 50조 정도 재원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 집중적으로 돕고 요즘에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그 아까 4차 산업혁명이나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 문제, 소득 불안정, 직업 불안정의 문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나 올해부터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한국적 실업 부조나 이렇게 해서 정말 갑자기 실업에 위기에 처한 분들, 정말 앞이 캄캄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해결을 해드리는데 돈을 써야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지금 전부 다 그 조금씩 부족한 연금제도 2050년도 되면 연금도 지금 고갈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돈 써야죠. 건강보험도 더 돈 집어넣어야죠. 그다음에 실업보험에도 더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 손도 못 댄다. 그렇게 되면 정말 복지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일해온 분들은 경기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를 갖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복지 전문가들이나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논쟁 자체를 굉장히 허황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되든 안심소득이 되든 잘못하다가는 복지 전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될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시 말해서 사회 안전망이 전부 다 구멍이 나고 부실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는 안심소득과 더불어서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한국적 실업부조제도를 패키지로 3종 세트를 동시에 다 추구를 해가지고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길이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길이고 경제를 진작시키는 길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만 원이 4인 가족이라 그러면요. 200만 원이잖아요. 월 네, 200만 원. 네. 월 200만 원이죠. 이거 로또입니다. 잘 보세요. 4인 가족 200만 원이면요. 이 12를 곱하면 2,400만 원이고요. 요새 이자율이 1%잖아요. 그럼 24억의 로또를 맞는 거예요. 24억의 로또예요. 그러면 분명히 노동 공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20년 후에 혹시 최대 장기 아니죠. 목표라니까. 20년 후에도 지금 실질 임금, 실질 소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치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24억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50만 원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200만 원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면 노동 공급에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끊임없이 재교육과 전직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근로자들에게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의 기능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많은 세상에서 평생 동안 직업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는 평생교육 시대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거 하는 것도 일종의 복지죠. 그거 할 비용 같은 걸 다 긁어 모아서 나눠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소득제의 4대 효과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 문제니까 이거 획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대폭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단순한 기본소득제에 비해서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월등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근로 유인을 제공해서 GDP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그 한계선상에서 조금 더 벌면서 탈수급,
수급에서 벗어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 의욕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제도적으로 있다. 세 번째는 예산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 아까 뭐 다니엘 브레이크 얘기도 했는데 대부분 복지국가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굴고 괴롭히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느끼다 보면은 시민들을 홀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결국은 이 법을 좀 피해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혜택 받을 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홀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럽고 그래서 복지 혜택 전달 과정에서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행정비용도 절약이 된다. 왜냐하면 적격성 심사나 관리비용 등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희 안대로 한다 그러면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이 거의 복지부의 아마 비율로 보면 한 4분의 1 이상 될 겁니다. 이 업무가 대부분 국세청의 소득지원국으로 이전이 됨으로써 뭐 복지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경계할 일이지만 대폭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행정 소요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써놓은 건데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 선순환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지원액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저소득층, 낮은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전부 소비가 되고 우리 지사님 크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이 경제 효과가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안 할 때 비해서 장점, 그리고 기본소득에 비해서도 장점,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뭔가 새로운 실험이 벌어져야 된다. 이걸 결론 삼아 알겠습니다. 네, 네.